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 챕터 섹션의 제목은 서열에서 구조로, 구조에서 기능으로입니다. 이제 이 명제는 이 단백질 과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안필센 얘기를 드렸었는데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노벨상까지 수상한 사람인데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단백질 생물 물리학의 이제 토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시퀀스가 구조를 결정하고 구조가 이제 기능을 결정한다는 이 흐름이 이제 단백질 정보의 어떤 흐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단백질 디자인은 이제 이 방향을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은 그 기능에 필요한 구조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서열, 아미노산 서열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이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 구조 정보의 를 이제 계층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세 단계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서열이랑 그 폴드 그러니까 이제 접힘의 관계입니다. 이제 아미노산들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선형의 1차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선형 사슬이 이제 3차원으로 접힐 때 이제 각 아미노산의 이제 사이드 체인의 이제 이면각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제 파이랑 프 사이 각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이제 전체 이제 구조를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라마탄드람 플랫이 이제 바로 이 파이랑 프 사이의 각도 조합 중에서 이제 입체적 방해 없이 이제 허용되는 영역을 이제 시각화한 것이죠. 만약에 알팔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가 이제 마이너스 한 60도 정도, 그리고 이제 프 사이가 한 마이너스 40도 정도 되는 한 여기쯤, 어, 여기쯤이죠. 여기쯤에서 이제 알팔릭스가 많이 잘 형성이 되는 것이고, 베타시트 같은 구조에서는 이제 파이가 마이너스 120도, 프 사이가 한 플러스 130도쯤, 요쯤 여기 이 지점이죠. 여기서 이제 베타시트 구조가 잘 형성이 되는 이제 영역에 해당이 합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글라이신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드 체인이 이제 그냥 수소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수소 이제 거의 이제 그 구조가 없으니까 겹사슬이 없어서 허용 영역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넓고 프롤린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19개의 아미노산과 다르게 이제 고리 구조를 형성을 이제 특이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 영역이 이제 가장 좁았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구조적 도메인이랑 모티프인데요. 이제 2차 구조 요소들이 어떤 특정 방식으로 배열이 되면서 반복적인 어떤 3차원 구조의 패턴이 이제 2차 구조 모티프의 이제 모티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티프들이 모여서 어떤 독립적인 구조, 접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이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징크 핑거 아연을 잡고 있는 이 모양을 핑거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구조가 약간 지금 원래는 알파헬릭스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구조예요. 알파헬릭스 하나랑 베타시트 구조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그 징크 핑거의 이제 모티프죠. 그 알파헬릭스 하나랑 베타 스트랜드 두 개가 이렇게 이 징크 아연 이온을 이제 배위 결합으로 어, 배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이 모티프가 반복이 되면서 이제 DNA를 인식하는 기능을 이 구조가 수행을 하는데 합니다. 그 뒤에 더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 PPI가 프로틴 인터랙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와 핫스팟에 대한 것인데 이제 단백질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제 프로틴과 프로테인이 상호작용하는 그 계면 지금 이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에서 전체 이제 결합에 해당 결합을 하는 이제 특정 부위가 또 잔기가 있겠죠. 이 담당하는 이제 또 어떤 잔기, 아미노산들이 또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핫스팟 잔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에너지 값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각 이제 단기가 결합에 기여하는 이제 에너지 크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뭐 단백질 디자인, 뭐 특히 프로틴 인터랙션을
표적으로 하는 어떤 펩타이드 설계에서는 이 잔기들을 이제 정확히 모방하는 것이 어떤 핵심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린 슬라이드에 아마 이 슬라이드랑 이 슬라이드랑 그 똑같은 슬라이드가 중복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접히는 단백질이면 그 생물학적인 기능도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답은 no입니다. 이제 구조적 안정성이랑 생물학적인 기능은 독립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이제 확실히 이제 인지를 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전에 배웠던 이제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라마찬드란 플랫 먼저 보시면은, 이 라마찬드란 플랫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허용되는 이제 푸사이랑 그, 이 각도, 파이 각도의 공간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소수성 효과는 이제 극성 장기들이 이제 수용액 환경에서 단백질 내부로 이제 집적되는 어떤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성 효과가 이제 단백질 접힘을 이제 부동하는 주요 연력학적인 동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소수성 장기들이 물에 이제 노출되는 것을 피함으로써 이제 물 분자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었죠. 이제 이렇게 그 장벽을 형성을 한다고 했었죠. 물 분자가 최대한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단백질 코어의 어떤 핵심 원리인데요. 그, 그러면 이제 구조 안정성만으로는 이제 기능이 발현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래 보시는 탑7 프로테인이랑 이제 펑셔널 엔자임입니다. 먼저 이제 탑7 단백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 단백질은 이제, 데이비드 베이커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예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드노보로 설계된 단백질이라고 했죠. 성공한 최초의 단백질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이상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됐는데 이제 연력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해요.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상에서 설계된 구조가 실제 실험적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이제 일치된 이제 성공한 케이스이죠. 근데 이 단백질은 어떠한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하는 어떤 파트너 단백질도 없고 어떤 효소 활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탑세븐 프로테인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 설계랑 어떤 기능적인, 생물학적인 기능 설계는 전혀 다른 걸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반대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자연계의 기능적 이제 효소들은 이제 활성 부위 주변에 어떤 국소적인 유연성을 가지죠. 아주 완벽하게 안정한 단백질이 아니라고, 아주 극도로 안정한 단백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촉매 반응과 기질하면서 또 결합하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반응 산물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또 구조를 또 재배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효소의 그 프로테인의 구조가 완벽하게 아주 안정한 구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대 안정성이 아니라 기능에 최적화된 marginal stability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디자인을 할 때도 이제 이런 점을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능적인 단백질을 설계할 때 우리가 당연히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연력학적으로 아주 안정한 단백질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똑같은 슬라이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도메인의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게 이제 단백질 내에서 독립적으로 접히고 또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구조와 기능의 어떤 최소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 50개에서 한 2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내부의 어떤 소수성 코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라는 게 이제 유전적으로도, 이제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다 이제 독립적인 어떤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도메인을 이제 단백질 디자인의 어떤 핵심 단위로 이제 만드는 이제 이유인데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자연계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메인들을 재조합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단백질들을 이제 만들어 왔었습니다. 뭐 유전자 융합이라든지 도메인 삽입 아니면은 뭐 엑손 셔플링과 같이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재편성을 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는 이 SRC 카이네이즈 이게 이제 좋은 예인데 여기 보면 SH3는 3 도메인은 이제 프롤린이 풍부한 어떤 서열에 결합하게 되고 SH2 도메인은 이제 포스포타이로신을 이제 인식하고 또 이제 카이네이즈 도메인은 ATP를 이용해서 이제 기질 타이로신을 인산화하는 각각의 이제 기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메인이 조합이 돼서 이제 세포 신호 전달에서 다기능 조절 단백질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메인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하나의 단백질 안에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대표적인 게 SRC 카이네이즈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 원리를 단백질 디자인에 직접 적용한 게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RF 디퓨전입니다. 그리고 디퓨전에서 이제 이게 모티프 스캐폴딩입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모티프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에 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단기들의 이제 어떤 3차원적인 배열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이 특정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하면은 그 결합 인터페이스에 실제로 결합에 기여하는 어, 몇 개의 어떤 핵심 단기, 그러니까 핵심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또 어떤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 3차원적인 좌표가 바로 이제 기능적인 모티프, 펑셔널 모티프입니다. 그런데 이 모티프를 실제 단백질 안에서 그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그 주변에 이제 그 모티프를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스캐폴드예요. 이 스캐폴드는 이제 어떤 그 생물학적인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은 기능적 모티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3차원 공간의 정확한 위치에 이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방식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 구조 중에서 이 모티프를 뭐 이식할 만한 적합한 어떤 스캐폴드를 찾았어야 되는데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구조를 자연계에서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RF 디퓨전이라는 어떤 그 툴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과정이 굉장히 좀 쉬워지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핵심 이제 모티프 장기 3차원의 이 좌표를 조건으로 입력하면은 그 장기들을 정확히 그 위치에 품으면서도 이제 나머지 주 사슬 구조를 이제 새롭게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적인 모티프는 정확히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모티프가 담당하고 이 전체적인 구조의 안정성은 스캐폴드가 이제 담당하는 어떤 이제 분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F 디퓨전은 이 분업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어떤 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략이 이제 계산 단백질 디자인 분야에서 이제 널리 쓰이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티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은 이제 모티프는 단백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2차 구조 요소, 2차 구조의 이제 배열 패턴이죠. 여-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이제 보면은, 일단 이제 모티프는 구조적 모티프랑 기능적 모티프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이제 구조적 모티프를 보시면은 2차 구조 모티프죠. 초 2차 구조 모티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헬릭스 턴, 헬릭스 HTH. 이건 이제 두 개의 알파 헬릭스가 짧은 턴으로 연결된 구조인데, 보시면 이제 이거죠. 이거, 파란 색깔. 이제 DNA 결합 단백질에서 이제 인식 헬릭스가 이제 DNA 이제 메이저 그루브에 삽입이 돼서 어떤 특정 그 DNA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이제 전사인자죠. DNA를 하는 이제 전사인자가 이제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HTH 구조.
그래서 이 모티프를 통해서 이제 DNA의 특정 어떤 서열을 인식을 하고 또 결합을 해서 이제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 베타 헤파린, 헤어핀, 베타 헤어핀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개의 이제 이제 안티 패러럴하게 베타 스트랜드가 짧게 이제 연결된 단순한 이제 베타 시트 단위이죠. 베타 시트 구조 볼 때 많이 이런 구조 봤었죠. 그리고 이제 베타, 알파, 베타. 이것도 이제 그림이 조금 달라서 제가 바꾼 거거든요. 아마 올린 그 파일이랑 좀 다를 거예요. 이게 맞는 구조입니다. 베타, 알파, 베타. 이것도 이제 그 패러럴 베타 시트를 포함하는 이제 단백질에서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연결 패턴입니다. 스트럭처럴 모티프. 그리고 코일드 코일. 이건 이제 두 개 이상의 이제 알파 헬릭스가 서로를 이제 감으면서 결합하는 구조. 이제 이거는 이제 각 이제 헬릭스 한쪽 면에 소수성 이제 단기들이 이제 쭉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두 헬릭스가 이제 소수성 면끼리 이제 서로 맞대면서 이제 서로를 감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이제 두 어떤 단백질 사슬을 물리적으로 이제 묶기 때문에 이렇게 묶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서로를 감으니까 단백질 올리고머라이제이션에 이제 자주 활용되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펑셔널 모티프는 이건 뭐냐면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는 장기들의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린 프로테이즈 여기 보시면 세린 프로테이즈의 어떤 펑셔널 모티프가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거 세린 프로테이즈는 뭐냐면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의 한 종류예요.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어, 활성 부위에 이제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이기 때문에 세린 프로테이즈라고 하는데 이 세린 프로테이즈의 이제 촉매 3원소는 뭐냐면 이제 이 촉매 3원소는 세린, 히스티딘, 아스팔틱 이 세 개의 아미노산, 세 개의 잔기가 어떤 특정 하게 어떤 기하학적인 배열로 활성 부위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아미노산이 이 잔기가. 근데 이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 세 개의 잔기가 1차 서열에서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1차원적인 시퀀스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지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3차 이제 구조 속에서 정확한 위치에 딱 이렇게 모여서 3차 구조에서 봤을 때는 모여서 펩타이드의 이제 가수분해를 촉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린 프로테이즈의 어떤 모티프입니다. 카탈 트리오드. 그리고 EFN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칼슘을 결합하는 모티프인데요. 이제 두 알파헬릭스 사이에서 이제 어떤 12개의 장기가 그러니까 이제 칼슘 이온을 서로 배위하는 루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칼슘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12개의 장기가 이런 식으로 루프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뭐라 그러냐면 오각 쌍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 야매우찬 있고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리니까 잘 더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다시 오각 쌍뿔이라고 생각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각 쌍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또 꼭지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가운데 칼슘이 이렇게 있고 이걸 배위하고 있는 구조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모듈린 같은 이제 세포 내에서 칼슘의 농도 변화를 감지를 해서 다른 단백질에 조절하는 어떤 그 칼슘 센서 단백질이 이제 칼모듈린이라고 있는데 그 칼모듈린 같은 단백질에서 이제 칼슘 신호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부위가 이제 EF 핸드 모티프로 되어 있죠.
다음으로의 대표적인 펑셔널 모티프 중에 하나는 징크 핑거, 아까 얘기했던 징크 핑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많은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시스테인이나 히스티딘 같은 잔기들이 이 아연 이온을 이제 사면체로 배위를 하고 있어요. 사면체 배위. 그래서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NA의 이제 메이저 그룹에 이제 어떤 메이저 그룹에 있는 특정 서열을 인식을 해서 이제 주로 전사인자로 많이 사용이 되는 단백질의 이제 모티프입니다. 펑셔널 모티프. 단백질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하는. 그래서 이제 단백질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기능적 모티프의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첫 시작이 되겠죠. 설계의 첫 시작점. 그래서 핵심 장기들의 공간적인 배열을 유지를 하면서 또 이것을 어떤 새로운 스캐폴드에 인식하는 모티프 스캐폴딩이 이제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디자인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진화적 보존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진화적 보존 분석은 이제 첫 초반 이제 단백질 디자인 수업 초반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진화적 보존 분석은 여러 종의 수집된 어떤 상동 단백질, 호몰로거스 프로테인. 호몰로거스 프로테인이 뭐죠? 공통된 어떤 진화적 기원을 가진 단백질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에 있거나 기능이 조금 달라도 같은 조상에서 유전자가 유래했다면 그걸 우리가 호몰로거스 프로테인, 상동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동 단백질의 서열을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위치가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다중서열 정렬,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다중서열 정렬이고 영어로는 이 MSA, Multiple Sequence Alignment. 그래서 이제 여러 종의 이제 상동 서열들을 이제 정렬을 하고 각 열이 어떤 단백질의 특정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딱 정렬을 해 놓으니까. 그래서 보존열은 대부분 서열에서 동일한 아미노산이 이제 유지가 되는 위치. 그리고 여기 다 똑같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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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변열은 여기죠, 여기. 종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이제 허용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존열에 해당하는 장기는 기능적으로 어떤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부위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함에 있어서 어, 보존된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게 변화가 되었다면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살아남지 못해서 진화가 이제 유지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보존열에 해당하는 장기는 또 기능적으로 생존에 되게 필수적인 부위이다. 그래서 이제 이 MS에서 계산된 보존 점수를 어떤 3차원 구조에 이제 색상으로 이제 매핑하는 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도구가 이제 컨설프라는 이제 툴이에요.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미지로 보게 해주는 거죠. 이제 구조에다가 매핑을 해서. 이제 보존도가 높은 표면은 이제 활성 부위나 어떤 결합 인터페이스일 가능성이 높겠죠.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위이니까. 그래서 아마 뭐 여기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툴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알아둬야 될 게 구조적 보존이랑 기능적 보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조적 보존은 이제 정확히 동일 아미노산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가진 잔기가 유지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단백질 코어의 소수성 단계가 루신이었는데 아이솔루신으로 바뀌어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조 안정성은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기능적 보존, 펑셔널 컨저베이션은 정확히 동일한 아미노산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촉매 삼원소, 세린, 히스티딘, 아스파르틱 엑시드.
이 삼원소가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이 세 개의 장기들은 화학적 특성이 이제 반응 메커니즘에 있어서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이 되면 뭐 아무리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해도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이 되면은 이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능적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디자인과 이제 이 AI 구조 예측에서 이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설계 과정에서 고도로 아주 잘 보존된 장기를 변형을 하면은 기능 손실이나 어떤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포드 2에 이제 에버포머라는 어떤 핵심 그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이 바로 이 MSA에 추출되는 이제 공진화 정보를 핵심 입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주로. 그래서 이제 MSA 기반 보존 분석이 이제 이 AI 기반 구조 예측의 어떤 정보적인 토대가 돼서 이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공진화가 뭐냐라고 이제 봤을 때, 공진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공진화는 이제 단백질 내에서 두 개의 잔기,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I번째, J번째 아미노산 있죠. 같은 단백질 내에서. 두 장기 I나 J가 진화 과정에서 함께 변화하는 현상이에요. 이제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공진화하는 이유가 이제 두 장기가 삼차원 구조에서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로 이제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서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분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I번째 아미노산이랑 J번째 아미노산이 같은 단백질 안에서 3차원 구조에서 인접해서 어떤 정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I번째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러면은 이제 J랑 같이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입체적 충돌이 생기겠죠. 어떤 화학적인 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불호환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기능하는 데 있어서 또는 안정성에 있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제2번째 잔기가 두 번째 어떤 보상적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바뀐다면은 그런 구조적 호환성이 회복이 된다면은 이렇게 다시 정상 기능을 단백질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I랑 데이 장기 쌍이 MSA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함께 변화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진화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진화 신호를 이제 MSA에서 통계적으로 추출을 하면 이제 컨택트 맵이라는 것을 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컨택트 맵이 뭐냐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장기들이 N개가 있다고 해봐요. N개. 근데 모든 잔기쌍의 조합. 그러니까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1번과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쌍에 대해서 이 두 장기가 3차원 구조에서 가깝게 붙어 있는가를 표시한 N by N 행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제 본 거예요.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는지를. 근데 이제 이 MS에서 단순히 이 두 위치 서열이 이제 함께 변한다고 해서 뭐 I번째가 변하니까 J도 변했다. 이것만을 가지고 무조건 두 장기가 어떤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A와 B가 공진하고 B가 C와 공진하면은 결국에는 A랑 C도 어떤 간접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이제 보정을 한 것이 여기서 보시면 DCA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커플링 어널리시스의 준말이에요. 다이렉트 커플링 어널리시스. 이거는 이제 이런 툴을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상관관계는 이제 걸러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접촉하는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하는 장기 쌍만을 추려내는 어떤 통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물리적으로 3차원적으로 가깝게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가 이제 알파폴드 2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략하게 보면은 이 알파폴드 2는 구조를 이제 예측을 할 때 단백질 서열을 이제 하나만 입력값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백질과 유사한 수천 개,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이제 상동 서열들을 이제 MSA 형태로 이제 입력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만 우리가 뭐 예측하고 싶은 하나의 단백질의 서열만 이제 받는 게 아니고 상동 서열을 다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버포머라는 핵심 모듈이 MSA를 처리를 하면서 어떤 장기쌍이 함께 변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공진화 정보를 추출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공간적인 관계를 어떤 이차원 정보로 이제 변환을 하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장기들이 3차원 구조에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파폴드 2에 단백질 하나의 서열만 입력을 하면은 그 정확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그 단백질 서열과 그것과 이제 그것의 이제 상동 서열들을 이제 쭉 한꺼번에 다 입력을 해야지 그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진화 정보를 더 넣어야지 그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측 정보가. 그래서 이제 그 진화 정보가 구조 예측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열 디자인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배웠던 프로틴 MPNN이 이제 그 원리를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프로틴 MPNN은 우리가 원하는 3차원 그 주사슬 구조를 입력으로 넣으면 그 구조로 접힐 수 있는 어떤 아미노산 서열을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모델이죠. 뭐 쉽게 말하면 알파폴드 2는 이제 서열을 넣으면 구조가 나오고, 프로틴 MPNN은 구조를 넣으면은 그 서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틴 MPN의 핵심은 서열을 설계를 할 때 단기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인접한 장기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동시에 고려를 해요. 하나의 아미노산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미노산 주변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고려를 해요. 그래, 특정 위치에 어떤 아미노산 배치를 결정할 때 그 3차원 구조에서 가까이 있는 장기들이 뭔지를 함께 보면서 해야지 서로 충돌하지가 않겠죠. 잘 맞물리는 조합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틴 MPNN이 어떤 설계한 서열은 어떤 장기간의 호환성도 높고 실제로 그 목표 구조로서 잘 접힙니다. 실제로 실험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그 서열, 구조, 기능의 이제 원리들 통합을 하고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이 되는지 배웠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을 때 팀베럴 구조가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동일한 폴드에서 다른 기능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발산적인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팀베럴 폴드, 그러니까 이 배럴 구조를 공유하는 단백질들이 어, 굉장히 가짓수가 많다는, 구조는 비슷하나 그 기능이 다른 단백질들이 많다. 대부분 이제 효소가 많은데 50개 이상이 있다고 해요. 이런 팀베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효소들이. 그래서 동일한 구조적 어떤 플랫폼 위에서 활성 부위 루프와 어떤 촉매 장기를 다르게 이제 교체하면서 기능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또 다른 이제 키모트립신이랑 서플리신이라는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의 구조입니다. 이 두 단백질의 이제 전체 3차원적인 구조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 뭐 팀베럴 구조, 이거는 알파 헬릭스랑 베타 스트랜드가 섞여 있는 구조죠. 서로 이제 어떤 공통 조상도 없고 진화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은 이 두 단백질 모두 그 활성 부위에 아까 배웠었던 그 세 개 장기 세린, 히스티딘, 아스파르티귿, 세린, 히스티딕, 아스파르티귿가
동일한 기하학적인 배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팀배럴 구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휴먼 트립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서플리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기능은 다른데, 물론 단백질을 이제, 자르는 프로테이즈라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기능은 다르거든요. 어떤 아미노산을 인식하는지, 그건 다른데, 결국 이, 활성 부위에 이 세 개의, 효소 활성 부위에 이 세 개의 잔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기하학적인 그 위치가.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진화를 했는데 그 동일한 화학적인 어떤 해법에 이제 도달을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특정한 전체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전체 구조는 달라도 그 활성 부위 핵심 장기들이 이제 올바른 위치에, 그 알맞은 위치에 이제 있을 때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디자인 관점에서도 이제 봤을 때도 우리가 어떤 기능을 설계를 할 때 어떤 자연계에 존재하는 특정 구조를 그대로 모방할 필요가 없고 핵심 장기들의 공간적 배열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재현을 한다면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스캐폴드는 이제 우리 그 실험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새롭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 스캐폴드, 이제 모티프 스캐폴딩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기능을 결정하는 게 핵심 장기, 아까 위에서 뭐 히스티딘, 세린, 히스티딘, 아스팔틱 엑시드 같은 이 핵심 장기들의 공간적 배열이라면은 그 배열을 가만히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운 스캐폴드를 설계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RF 디퓨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단기들의 공간적 배열을 유지하는 새로운 어떤 그 주사슬 구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 MPNN으로 그 스캐폴드를 안정적으로 접히게 만들 수 있는 그 아미노산 시퀀스를 이제 디자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알파 폴드를 이용해서 서열의 구조를 예측을 하고 그 목표한 모티프랑 일치 여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이제 현재 이 프로테인 디자인 분야에서 이제 표준 워크 플로우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나요? 지금 아까 채팅에 누가 소장님? 네, 최정희 씨 알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최정희? 음. 네, 오현성 씨, 김민창 씨 지각 처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